127회 소방기술사 2교시를 담당한 김정진입니다. 예, 요번 2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험이었는데, 시험지, 배분 미스 좀 있었고, 예. 좀 아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2교시 문제를 보시면은, 2교시 문제는 두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예, 저도 좀 당황했고, 두 문제는 정말 좀 기본 문제. 근데 한 문제는 물론 계산 문제지만은, 그리고 두 문제는 기본 문제 같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필요한 문제. 그래서 총 6문제 중에서 아마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아마 4개의 선택은 똑같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두 문제, 어떤 논란에, 조금 생각이 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두 문제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라는 게 벌써 이제 배는 떠나갔고, 그렇죠. 우리 이제 다음 128회, 129회 이제 이 이후의 문제 어떤 시험 대비용인데, 그래서 지금 답보다는 아마 보시면은 내가 쓴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1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화재. 일단 당연히 우리 화재 피해 조사를 위해 콘크리트 중성화를 깊이를 측정한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준비한 문제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콕콕 집어졌죠. 시험 원리, 시험 방법, 주의사항. 그래서 참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해요. 콘크리트가 맨 처음에 일정 시간 동안은 강알칼리성이에요. pH가 보통 11에서 12 정도.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됩니까?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중성화가 되면서 강도도 떨어지고 틈도 생겨서 글로 공기나 물이 스며들어서 철근을 부식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성화가 중요한데, 근데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시면은 저도 지금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을,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뿌리면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페놀이라고 할게요. 페놀하고 이제 이 알칼리가 만나면 얘가 적색이 돼요. 적색이. 근데 얘가 중성 물질하고 만나면은 그냥 무색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중성이 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답이에요. 원리는 뭐예요? 얘를 뿌려서 색깔이 변한다. 시험 방법은 거기 보시면은 드릴링 그런 게 쭉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지. 우리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련 변화에 의한 중성화와 화재에 의한 중성화. 근데 보시면은 경련 변화는 뭐예요? 탄산 석회 물질이 나오고 어떤가 생성되고, 화재는 뭐가 나요? 산화칼슘이 보통 이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다르지. 똑같은 중성화이지만은 하나는 경련 변화가 있고 하나는 중성화가 있는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얘가 관심이지. 그렇죠. 우리는 얘가 관심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쪽 연구는 다 이쪽을 연구한 거예요. 이쪽을. 그러니까 얘하고 좀 안 맞아. 3번 내용이 그거예요. 주의사항이 뭐냐? 똑같이 중성화가 되는데, 화재에 의한 중성화는 같은 경우는 이런 시험을 했을 때 뭐가 되더라? 과소평가 되더라.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았는데 열을 조금 받은 것처럼 측정이 되더라. 좀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근데 이 문제 사실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예, 중요한 문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이렇게 하는데, 화재에 의한 중성화는
과소평가가 되더라. 사실 얘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문제풀이가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한 건데, 봐주시고,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뭐 얘도 그냥, 뭐 설명 뭐 특별하게 제가 안 드리고, 이게 뭐예요? 최소유량. 예, 저 처음에 얘 좀 당황했는데, 최소유량이 뭡니까? 우리, 릴리프 밸브. 순환 배관의 릴리프 밸브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온 상승 방지. 예, 그래서 뭐 체크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그냥 뭐 읽어 주시고, 좀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데, 이쪽은 이제 순환 릴리프 밸브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유량 대비 효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유량 대비 토요 동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는 얘도 뭡니까? 유량 대비 양정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뭘로? 예, 비속도를 가지고 얘는 설명을 해야지, 비속도로. 그래서, 자, 밑에는 다 뭐예요? 뭐예요? 토출량 대비 양정, 토출량 대비 효율, 토출량 대비 동력인데, 보시면은, 자, 토출량과 양정은, 비속도가 클수록, 비속도가 작을수록 어때요? 곡선이 완만하더라. 그러니까 소방 입장에서는 좋은 그러니까 우수한 펌프죠. 그 다음에 효율은, 비속도가 작을수록 효율 변화가 조금 덜 하더라. 비속도가 클수록 유량이 변하면은 효율 변화가 크더라. 그런 얘기고. 동력은, 비속도가 클수록 동력 변화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속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는 기본 문제일 테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예, 3번 문제 보시면은, 의외로 이 문제를, 두 개 들어갔네. 의외로 이 문제가 봤더니 실수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게 기본 문제인데, 이게 지금 뭐죠? 모멘텀이 아니라 모멘트. 모멘텀은 뭡니까? 운동량. MV가 모멘텀이고, 얘는 뭐예요? 모멘트.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죠? 토크. 회전력인데, 얘는 당연히 F 곱하기 S예요. 힘 곱하기 거리. 일종의 뭡니까? 에너지 개념이지. 에너지. 근데 우리가 문 열 때는 손잡이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을 빼줘야죠. 뭐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자, 내가 이쪽 미는 힘은 크게 이 압력에 의한 힘이 있고, 두 번째, 이런 경칩의 힘이 있고, 또는 그 다음에 자동 폐쇄력에 대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문의 마찰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쪽 힘, 그리고 뭡니까? 자동 폐쇄력,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마찰력. 하여튼, 총 힘은, 그러니까 얘를 F1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동 폐쇄력을 F2, 그 다음에 마찰력을 F3라 그러면은, 일단 이 세 개 합이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1은 어떻게 구하냐? F1은, 자, 지금 여기서, 자, 이 압력 관련 힘, 그러면 F1은, 자, 이거니까, 그러니까 F1만 고려하면은, 이 미는 거니까, S가 지금 이게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F 곱하기 폭이 W 마이너스 D가 되고, 그렇죠. 요만큼 D니까. 그 다음에, 자, 이쪽은 압력이 P고, 면적이 A지, 문의 면적. 왜냐면 P 곱하기 A에만 얘기지 뭡니까? 힘이니까. 곱하기 뭐예요? 폭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지금 회전하게 미니까 얘를 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만 아시면은, 그렇죠. 얘만 아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이 압력에 관한 힘 플러스 마찰력 플러스 자동 폐쇄력이 총 힘이다. 얘가 지금 얼마야? 우리는 110이지, 110. 기본 문제고. 근데 이런 계산 문제는요,
이제 문제가 시험장에서 내가 확실히 모르면은 꼭 실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 문제를 확실히 하느냐? 무조건 계산 문제는 혼자서 풀어 보셔야 돼요. 좀 풀다가 어디가 좀 막히면은, 아니면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살짝 책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그때는 알지.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100% 꼭 거기서 막혀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푸냐 못하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꼭 내 힘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실수하면 빵점이니까. 예, 보통. 근데 계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본인이 풀어봐야 된다. 남 풀어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혼자서 풀어보시다가 풀다가 막히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풀어보면 언젠가는 풀립니다.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급하지. 사람이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계산 문제를. 예, 그게 계산 문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 이 정도. 그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최근에 새로 생긴 법이 고체 에어로졸하고 이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을 하셨고 아마 잘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좀 이제 궁금한 게,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쭉 설치 기준에 대해서 이 뭐예요? 설명하시오예요. 설명하시오라는 얘기하고 쓰라는 얘기하는 조금 다른 문제지. 이게 뭐지? 설명하라는 얘기가,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야, 그럼 이런 문제는 만약에 화제 안전 기준만 쭉 똑같이 쓰면은 과연 몇 점이나 줄까? 저도 참 궁금한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 쓰는 게요. 이게 어려운 기준이면은 기준만 써도 점수를 줘요. 우리 좀 이따 볼 2교시 6번 문제.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지. 예, 저도 모르는 거였는데 그런 문제는 쓰면은 대박이지. 근데 이런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했기 때문에 좀 뭔가 플러스 이 설명이 특히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예, 설명이. 그래서 이 설명 관련 좀 보시면은 제가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그 5번이 아니라 그 6번 배출 설비. 예, 배출 설비. 이 배출 설비가 뭐냐? 어떤 분들은 제연 설비 쪽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배출 설비는 뭐예요? 가연성 가스를 빼는 거예요. 왜 뺍니까? 폭발 방지하려고. 예. 거기 나와 있는 그 6번 배출 설비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를 배출한다 나왔어요. 이 규정이 원래 어디 나와요? 우리 위험물 안전 기준 보시면은 제조소 등에서 배출 설비 기준이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가연성 증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용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서 이 배출 설비는 뭐다? 가연성 가스를 또는 가연성 증기를 배출하려는 또 설비다. 목적은 뭐다? 폭발 방지. 예. 자, 일단 그게 시작이고, 이 전기 저장 시설을 보시면은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은 기본적으로 어떤 화재의 어떤 관심을 두죠.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화재하고 폭발이 있는데, 우리 지금 화재 안전 기준에서 폭발 관련 기준은 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좀 관련이 있는 게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에서 폐쇄, 그러니까 차단 정도가 좀 폭발과 조금 관련이 있는 규정이고, 나머지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은 얘보다는 우리가 화재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기 저장 시설은 얘는 뭐다? 화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뭣도 중요하다? 폭발도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6번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이 전기 저장 시설이 맨 처음 그 개정이 나온 게 2000년 6월에 이게 맨 처음 1차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정안. 근데 보통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을 제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제정안이 그냥 법으로 다 됩니다. 이게 변환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1차 개정안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개정안이 나온 다음에 이제 최종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보통 제정안이 원래 바뀌지가 않는데, 얘만 바뀌었는데, 1차에는 뭐가 있었냐? 1차에는 폭염 방출구라는 게 있어요. 폭염 방출구. 그래서 2차에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는 배출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옛날에 그 1차가 나왔을 때 이 폭염 방출을 보고, 폭염 방출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폭발 그러면은, 폭발 대책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예방이고, 두 번째가 예방보다는, 첫 번째가 뭐죠? 방지예요, 방지.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두 번째가 뭡니까? 폭발의 피해를 줄이는 방호. 그래서 우리가 방지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제어하든지, 물질 제어, 가연물이나 산소 제어, 또는 뭡니까? 저마원 제어인데, 이런 전기 저장 시설에서의 폭발은 물질 지어져서 뭡니까? 이게 가스를 배출시키는 거지. 저마원 관리는 힘들어요. 왜? 거기에 지금 전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방폭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발 대책에서 1번은 뭐예요? 방지 측면에서 배출 설비고, 그래도 혹시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뭡니까? 폭염, 이 방호 대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얘기하는 벤팅 또는 뭡니까? 폭염 방출구. 기본적인 소방에서 폭발 대책은 크게 방지 측면에서의 배출 설비야. 가연성 가스 배출 설비와 두 번째 방호 측면에서의 폭염 방출구, 두 가지가 필요한 거지. 근데 법이 처음에는 얘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개정안에 두 번째가 얘가 빠지고 얘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폭발이 문제가 되면은 두 개 다 넣어야지. 저는 아마 설명에서 첫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다. 왜? 아마 거의 유일하게 화재 안전 기준에서 폭발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특히 어떤 건물 내에 전기 저장 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도 위험하지만은 폭발은 훨씬 더 위험하지.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배출 설비 관련, 배출 설비도 필요하지만은 폭염 방출구도 필요하다. 우리가 폭염 방출구라면은 최소한 얘는 알아야지. 자, 폭염 방출구 또는 벤팅의 가장 핵심 설계는 뭐예요? 벤팅의 계급부 크기. 얼마 크기로 계급부를 만들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적을 A라고, 쉽게 해서 A라고 해가지고, C, A 루트 P, AS라고 할까? 그래서 C는 물질의 특성. 특히 우리가 전기 저장 시설, 배터리를 쓰면은 어떤 가스가 나옵니까? 그렇죠.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가장 위험한 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소가 폭발할 가니까 이게 좀 크지. 그 다음에 A에서 뭐요? 방호구역 표면적. 당연히 표면적이 크면은 벤팅 면적도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P가 뭡니까? 견디는 능력. 견디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이 면적은 이제 작아지는 거죠. 하여튼 이 10가지는 좀 언급을 해야죠. 첫 번째는 전기 저장. 그래서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맨 처음에 개요가 뭐예요? 전기 저장 시설엔 화재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폭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일단 그 얘기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설치 기준에 2번 스프링클러 볼게요. 스프링클러. 이게 얘도 참 말이 많은 거고, 저거 어디서 듣기로는 그러니까 종심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좀 답안지 쓰기가 좀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전기 저장 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200, 분당 12.2 LPM 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뭐 방수되도록 할 것. 지금 이 규정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일단 230, 12.2 이런 수치가 좀 특이하지. 예. 뭐 200이면 200, 뭐 12.2면 12인데 230이고 12.2. 일단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이 보시면은 얘가 12.2예요. 12.2 이상이지. 예, 이상. 그리고 설계 면적이 230인데 사실 뭐 이건 좀 더 제가 설명할게요. 230이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상급 2의 위험 용도에서 가지고 나온 수치예요. 네, 수치. 아마 거기서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참 말들이 많은데, 자,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일단 예를 좀 설명할게요.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 126회인가요? 5회인가 또 시험이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문제예요.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 NFP하고 국내의 스프링클러 관련 기준이 좀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틀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입니다. 자,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 그냥 한마디로 가장 쉽게 하면은, 얘가 뭐다? 기준 개수를 구하는 거야. 기준 개수 구하는 거. 기준 개수. 왜? 기준 개수가 나와야 그 다음에 뭐 수리 계산을 하든 규약 배관 방식을 하든 뭐가 나옵니까? 수원이 나오지. 수원. 기준 개수가 모르면 수원을 구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자 현재 국내는 일반적으로 기준 개수가 그냥 기준 개수 해가지고 국내는 뭡니까? 그냥 뭐지? 표 10개, 20개, 30개. 용도별, 뭐, 충수별로 해가지고, 또는 설치 위치를 해가지고, 10개, 20개, 30개예요. 근데, NFA는, 뭐다?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어떤 밀도가 정해지면은 그 밀도에 맞는 설계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 면적, 자, 만약에 뭐 370이면 370 제곱미터면은 NFA는 헤드 하나당 방어 면적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걔로 나누는 거지. 만약에 뭐 헤드 하나당 계산이 만약에 360 할게요. 헤드 하나당 20제곱미터다. 그러면 몇 개요? 계산이 안 돼. 18개, 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기준 개수가 되는 거지. 얘가 기준 개수가. NFA는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에서 기준 개수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수원을 구하겠지. 두 개가 달라. 사실 이 규정은 어디서 나온 거다?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에서 뭐 구하라고? 수원 계산할 때. 아마 법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취지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게 좀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화재 안전 길서가, 그러니까 해설서가 이거지.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예, 근데 저는 이거 뭐다? 수원 계산은, 기준 개수 구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왜? 그래야만, 사실 이까지는 뭡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가압송수 장치, 펌프의 용량이고, 거기다가 시간 곱한 게 뭐예요? 수원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 보시면은, 12.2 이상 맞지? 그러면 12.2면은 면적이 얼마야? 465고, 밀도가 진해지면은, 물을 많이 뿌리면은 뭡니까? 점점 설계 면적이 작아져요. 즉, 기준 개수가 작아집니다. 왜? 물을 진하게 뿌리니까 화재를 더 빨리 소화하는 거지. 그래서 최소 얼마까지? 230이에요. 그러니까 230이 가장 뭐예요? 적은 면적이지. 근데 우리는 230이 가장 큰 면적이죠. 이게 뭐지?
일단 사실 뭐 저도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 이게 뭐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230, 이게 아마 그 물분무 등 아마 그쪽 좀 뭐 중요한 것 같은데, 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왜 얘는 스프링클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얘는 뭐다 일단, 수온의 양을 계산한 거다. 수온의 양.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사실은 수온은 두 번째 계산한 거고, 수온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헤드를 쓰느냐, 어떤 헤드.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헤드 그러면 두 가지를 보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감지 특성을 가지느냐. 즉, 어떤 RTI를 갖느냐. 두 번째, 얼마의 물을 방수하느냐. 즉, 다른 얘기로 어떤 K값을 갖느냐. 근데 자꾸 얘를 12.2L를 가지고 얘를 K값을 자꾸 유추하려고 그래요. 저한테도 자꾸 물어봐. K값이 얼마예요? 난 모르지. 아니, 저거 점쟁이도 아니고 이 수치만 가지고는 K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데 K값을 안 준 게 좀 일단 이상해. 우리 어떤 분들은 이걸 K값 80으로 계산해요. K값 80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230 곱하기 12.2L 하면 약 2800 LPM이 나와요. LPM.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약 80으로 나누면은 이게 한 6개 정도 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36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230제곱미터 면적의 헤드를 36개 설치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아니야. K값이 옆에 80은 아니겠지. 89년은 불을 못 꺼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지금 이게 K값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했더니 헤드가 간격이 2.1m야. 거의 뭐 샤워시설을 해놓은 거지. 좀 이상한데. 일단,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 만드는 분들이 K값을 빼먹었지. 우리 조기 반응량 ESFR도 보면은 K값을 딱 정해주지. 그래서 얘도 좀, 일단 K값이 없어, K값이. 뭐, RTI는 뭐, 나중에 얘기인데, K값은 이제 정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급이면은, 한 160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그래서 K값 내용이 없더라. 일단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이쪽 관련해가지고. 자, 어떤 건물에, 자, 지금 여기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데, 여기에 지금 뭡니까? 전기 저장 장치, 배터리가 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여기도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자, 여기는 지금 수원의 양을 어떻게 구해요? 이쪽 수원은. 기준계수 곱하기 80을 구하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 이쪽 수원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해요. 그럼 둘 중에, 그럼 수원의 양을 어떻게 정해요? 얘도 고정장치고 구획됐으니까 이 중에 큰 쪽을 아마 구하겠지. 우리 법도 따르면은. 근데 이게 조금 전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게, 뭐 의심보다는 우리가 시험 보면은 1교시 문제가 2, 3, 4교시에 조금씩 양원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1교시 13번 13번 문제인가? 1교시, 여기 지금 없는, 1교시 그 싱글 리스크라는 게 있죠. 싱글 리스크. 자, 싱글 리스크가 뭐예요? 야, 화재는 한 개 층에서, 뭐, 어떤 난다니까, 한 군데서만 불 난다는 개념인데, 이 전기 저장장치는 얘는 좀 특이하지 않을까. 엄청 위험성이 큰 놈이지. 거기다가 화재 플러스 뭡니까?
폭발 위험까지. 그래서 만약에 건물 내에 만약에 이렇게 전기 저장 장치를 할 때는 우리 기본적인 소방의 가장 기본이 싱글 리스크 개념보다는 어떻게 두 개를 좀 합산하는, 그러니까 즉 이 수원의 양과 이 수원의 양을 더해야 되는, 아마 좀 그런 개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말도 안 되지만은 조금 의심이 가는. 예. 갑자기 싱글 리스크하고 이하고 물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보면서 워낙 이 부분이 위험하지. 전기 저장 장치가 화재도 잘 나고 거기다가 폭발 위험까지 있는.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큰 데기 때문에 여기는 싱글 리스크보다는 뭐 더블 리스크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싱글 리스크 좀 예외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이제 그 정도입니다. 저기 좀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전기 저장 장치는 앞으로 계속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법이 앞으로 저부터 몇 번은 바뀌어야 됩니다. 왜? 법 바뀌려면 누가 바꿔요? 소방길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 출제위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전기 저장 장치 특히 뭡니까? 배출 설비 관련, 즉 폭발 관련 문제와 두 번째 뭡니까? 이 스프링클러에서 이 규정. 일단 너무 빈약해. 얘 가지고는 정말 얘 한 줄, 그러니까 이 세 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설계를 해야 돼요. 아니, 스프링클러 그 복잡한 걸 얘를 가지고 한다? 그렇다고 얘를 나머지는 일반 표준형 스프링클러에 준용할 수 있냐? 그게 아니지. 완전 이거는 위험성이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표준형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너무 좀 법이 지금 빈약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개정이 아마 있지 않을까. 많은 개정이 있겠다는 그 예상되는 뜻이 뭡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는 앞으로 아마 소방에서 좀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닐까. 네, 좀 그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5번 문제. 성능 위주 설계 절차와 뭐 검토 절차와 초고층 건축물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문제가 세 가지가 연관이 안 돼. 성능 위주 절차. 얘는 검토 절차. 이하고 좀 다르죠, 개념이. 이 시험 문제가 성능 위주 설계 심의 절차면은 얘가 좀 같은 표현일 수 있는데 지금은 시험 문제는 완전히 얘는 다른 문제야. 그러다가 또 갑자기 세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참 보면서 참 포인트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시험장에서 보면서 이게 뭐지? 조금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문제만 보고 그냥 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마 시험 문제가 성능 위주 설계 심의 절차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시험 문제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풀어야지. 일단 첫 번째가 성능 위주 설계 절차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PBD의 뭐예요? 절차. 우리가 일단 최소한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지.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살을 붙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크게 자, 우리가 PBD는 크게 뭐예요? 1번과 2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준비 과정. 자, 준비는 뭐냐면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설계한 뭘 구한다, 뭘 정한다, 목적, 목적입니다. 골,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 주로 우리는 인명 안전 아니면은 뭐죠? 재산보호, 뭐 인명 보호냐, 재산 보호냐. 자, 그래서 만약에 자 내가 인명 안전 딱 정했습니다. 만약에 재현이다. 재현 설계하는데 내가 목적이 인명 안전이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목표를 정해요. 목표는 좀 더 얘가 구체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실 재현에서, 만약에 거실 재현은, 거실 재현에서 인명 안전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우리가 뭡니까? 뭐지? 연기의 높이를 딱 재현해야지. 뭐 1.8m면 딱 어떻게 재현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성능 기준은 얘를 좀 더 구체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연기를 일단 잡겠다 싶으면 이제 연기의 높이가 얼마? 뭐 1.8m 뭐 이상. 그러니까 청결층이 1.8m 이상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게 뭡니까? 뭐죠? 어떤 준비 과정.
그래서 이쪽 와서는 크게 우리가 설계 화제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화제입니다. 뭐 화제를 뭐 소화하든지 감지하든지 또는 뭐 재현하든지 그때 뭐예요? 화제 크기 주로 우리가 열 방출율로 많이 정해요. 그러니까 또는 열 방출과 관련된 수치로 이런 설계 화제가 나오면은 그에 맞는 뭘 합니까? 설계를 해. 우리가 그냥 설계 뭐 재현 설계는 뭐 배출구 뭐 면적 크기 개수를 이렇게 내가 설계를 하겠지. 설계를 한 다음에 자, 이 성능 위주 설계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 코드,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의 설계와,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설계와 성능 위주 설계의 차이점. 화재 안전 기준은 설계자가 법대로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PBD는 뭡니까?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 입증.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 화재, 모델링이라고. 이 설계를 평가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화재 모델링. 뭐 이 정도만. 근데 이 설계 화재를 사실 우리가 이게 제일 어려워. 설계 화재 뽑아내는 게. 우리가 소방기술사 공부하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화재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디서 뽑아내요? 화재 시나리오에서 화재가 어떻게 발화되고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화재가 커지는지. 또 화재 시나리오 관련돼 가지고 그게 건축 관련이 있고 건축. 두 번째 연소 관련. 세 번째 만약에 피난이라면은 그렇죠. 뭐 점유제 관련.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말 그대로 뭐죠? 일종의 뭐죠? 소설.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그래서 설계 화제를 뽑아내 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뭘 합니까? 내가 입증을 하는 거야. 그게 뭐다? 우리가 화재 모델링. 그래서 뭐 안전계수 뭐 판단해가지고 자 판단은 이제 얘하고 이제 판단한 거지.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더니 야 연기층의 높이가 만약에 1.7m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1.8이니까 안 되지. 그럼 이제 뭘 합니까? 설계 변경해서 다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1.9가 나오면은 이제 뭐지? 오케이. 이게 뭡니까? 성능 위주 설계 절차예요. 사실 이게 1시간짜리 설명인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그다음에 사전 영향성 평가는 여기 쭉 보시면 허가를 요청하면은 시도지사가 뭐 본부장에게 뭐 검토 요청한다. 뭐 그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시험이지. 초고층 건축물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 뭘 물어본 걸까요? 저도 참 보면서 초고층 건축물에서 근데 이 지금 뭐예요? 특별히 전 여기에 꽂혔어. 우리가 초고층 설계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소방 입장에서 설계할 때 여기 지금 18페이지 거기 뭐 맨 밑에 보시면은 뭐 사전 재난 영향성 평가 쭉 해서 뭐 쭉 나와 있어 뭐 종합방재실 내진 쭉 나와 있는 이걸 수도 있지만은 전 딱 이거 보면서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저 수업 중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고층, 일단 고층 건축물 나오면은 얘는 뭐가 똑같다? 뭐에서 써라? 굴뚝 효과하고 똑같다고. 그냥 이거 언급해줘라.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인데 그건 뭐다? 굴뚝 효과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요즘에 그 소방기술사회가 아주 이것 때문에 그냥 난리인데 굴뚝 효과 때문에. 자, 굴뚝 효과가 왜 중요합니까? 사실 이게 또 3교시 문제가 좀 연관이 되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소방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분야가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뭐였어? 소화. 스프링클러가 가장 중요한 설비예요. 어떤 소화 측면을 정말 강조했는데 이제 소화는 어느 정도 이제 잡았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지. 연기 문제. 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연기 제어 그러니까 제어 관련 문제인데 문제가 연기 관련 제어가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다른 소방 설비는 밖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춥거나 덥거나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계하는데 밖에 날씨를 고려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안 해. 그런데 이 제어는 똑같이 내가 설계해놔도 밖의 영향에 따라서 설비의 성능이 엄청나게 변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 관련 그러면은 그 3교시 문제도 있지만은 연기 관련 그러면은 크게 부력에 의해서 연기가 움직이지. 일단 부력이 1번이지. 부력이 1번. 또 그 다음에 굴뚝 효과와 그 다음에 뭐요? 윈드 에펙트.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얘와 이 부력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세 가지다. 연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야, 힘. 어떤 포스인데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부력은 우리가 이겨야 돼요. 화재의 부력이 만약에 얼마면은 주로 우리가 압력을 나타내서 이게 30파스칼이면은 우리가 얘보다 큰 31파스칼로 우리가 얘를 이기는 거지. 우리가 얘는 좀 감당해야 될 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얘지. 굴뚝 효과나 윈드 에펙트는 어떻게 해요? 얘는 우리가 한마디로 뭡니까? 최소화해야 돼. 최소화. 영향을 그러니까 없애야지. 근데 없애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뭡니까?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 이쪽이 얘보다 훨씬 커. 얘는 좀 생기면 뭐 100파스칼 그냥 우습게 그냥 넘어버려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자, 초고층에서 그래서 거기 답 보시면은 저는 그 19페이지 무슨 얘기예요? 연기 관련 얘기예요. 연기 관련 얘기. 연기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거냐. 특히 초고층이 왜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 제어 모든 건물에서 연기 제어가 핵심인데 요즘 일단 주로 인명피해가 연기 때문에 발생해서 연기 제어가 필수인데 초고층 건축물은 이런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연기 제어가 훨씬 더 힘든 거지. 저는 지금 답안지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저가 이렇게 썼겠지.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고층 건축물 연기 제어를 어떻게 한다? 거기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계단실 뭐 극기 가압도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연기 유동 방지 측면에서 존 스부 컨트롤. 그림이 화재가 나면은 여기서는 빼주고 여기는 가압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NRP에서는 존 스모크 컨트롤. 국내는 뭡니까? 샌드위치 가압 방식이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는데 또는 뭡니까? 연기 유동 방지를 하는데 문제가 뭐더라? 얘가 너무 크더라. 어떤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을. 그럼 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자, 첫 번째. 자, 굴뚝 효과에서는 어떻게 잡아요? H1분의 그 A2분의 A1의 제곱에 T0분의 TI. 이게 중성대 높이 구하는 식인데요. 우리 핵심은 이거 H2. 압력차가 로 A-로 GH2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우리가 굴뚝 효과에서 얘를 줄이는 거야. 얘를 줄이는 거. 얘만 줄이면 돼. 압력차만 줄이면 즉 이게 뭡니까? 굴뚝 효과의 영향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건데 방법이 자 H2를 줄이면 되지. 그래서 얘를 줄이고 싶으면 A1을 작게 하면 돼요. 1층을 다 막으면 돼. 그래서 뭘 설치합니까? 회전문. 그렇죠. 우리가 회전문을 1층에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설치해요. 굴뚝 효과 잡으려고. 그러니까 설비 측면에서 설비하는 애들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소방은 화재 발생 시 1층의 문이 다 오픈되지. 그러니까 A1이 엄청 커져.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커지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회전문이 회전문이 굴뚝 효과를 잡는데 화재 시에는 얘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못 잡으면 이제 뭘 잡아야 돼? 얘를 잡아야지.
즉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를 같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여름에 난방, 겨울에 냉방이지. 그러면 같아지잖아. 예. 좀 웃긴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소방에는 그런 설비가 있어요. 겨울에 냉방, 여름에 난방. 그게 뭡니까? 계단실 가압할 때 어떤 공기 넣어요? 그냥 외부 공기 그냥 넣지. 넣으니까 어떻게 좀만 시간 지나면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가 같아지지. 자, 굴뚝 효과에 저희가 뭐예요? 건축물 내 외부의 온도차가 아니라 건축물 외부와 건축물 내부 어디의 온도차? 샤프트의 온도차예요. 샤프트. 계단실. 이것도 샤프트. 즉, 야, 우리가 계단실에다가 급기 가압을 하게 되면은 굴뚝 효과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있긴 있는데 많이 감소가 돼. 참고로 NFP에서는 굴뚝 효과를 크게 걱정 안 해요. 왜? 걔는 원칙이 뭡니까? 계단실 급기가압이야. 물론 북실도 없지는 않지만은 대원칙은 뭐다? 계단실 가압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잡으니까 왜? 로 A하고 로하고 거의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거의 무시합니다. 왜? 우리는 굴뚝 효과나 윈드 에펙트는 뭡니까?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싸우지? 예. 그냥 계단실 급기 가압하면 돼요. 물론 이제 1층 문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급기 가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안 된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뭡니까?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야, 계단식 가압해. 그럼 완벽히 다 해결돼요. 혹시 이거 보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물론 이제 건축 측면에서 1층에 방화문 설치 관련 뭐 그런 좀 문제는 있지만은, 계단실 급기 가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 자, 두 번째, 윈드 에펙트 대책은 이제 뭡니까? 창문 파손 방지예요. 창문 깨지면은 그냥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야, 창문 파손 방지용 헤드 설치 관련해가지고 쭉 한번 봐주시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거 있죠. 배연창. 원래는 화재가 나면은 열린 창문도 닫혀야 돼. 원칙은. 왜? 그래야 우리가 윈드 에펙트를 막으니까. 굴뚝 효과나 윈드 에펙트 효과가 발생되면은 지연 설비는 아웃이에요. 끝입니다. 지연 설비가 이런 힘들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얘를 가장 깊게 줄여야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화재가 나면은 열린 창문도 닫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소방은 어때요? 설비가 화재가 나면은 닫힌 창문이 열리지. 배연창. 상당히 웃긴 설비지. 그 설비. 뭐 그런 얘기도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좋고, 제가 수업 중에 다 했던 얘기인데, 일단 저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특별히 고려사항이 뭐냐? 저는 굴뚝 효과 관련해서 연기의 유동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6번 문제. 저도 몰라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물론 이제 소방이 물론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알아야 되나? 좀 이렇게 문제 풀면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이게 참, 이것까지는 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 가서 고압가스 안전관리 나오니까 꽉 막히더라고요. 법은 봐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물분무, 어떤 고정식 분무 장치의 어떤 특징이 뭐냐. 여기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뭘 한다? 복사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복사를 흡수해가지고, 여기에 가는 복사 에너지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흡수율 플러스
죄송합니다. 흡수 플러스 이제 반사가, 투과율이네. 뭐, 투과율. 자, 투과율이 크면은, 여기 피해가 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줄여야 돼. 줄여야 돼요. 얘를 어떻게 줄인다? 알파, 흡수율을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뿌리면은, 이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투과율을 줄여가지고, 여기 피해를 줄이는 거지. 뭐 그런 개념 좀 한번 봐주시고. 근데, 거기 21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설계 시 고려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좀 그랬는데 지금 여기다가 물을 뿌리는데 이 물 뿌리는 밀도는 뭐에 의해서 여기는 화재에 의해서 화재가 크면 클수록 얘를 더 진하게 뿌리고 또는 뭡니까? 오래 뿌려야지. 뭐 그런 얘기고 즉 주위 저장 탱크의 화재 성상에 따라서 주수 시간 및 주수 밀도가 결정되고 자, 두 번째는 그냥 여기만 물을 뿌리면요. 대류는 잘 잡는데, 복사도 일부는 잡는데, 일부는 그냥 통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 관련돼서는 얘도 뿌리지만은 뭣도 중요하다? 여기에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해. 이게 지금 2번 얘기예요. 대류열은 방수로 쉽게 냉각되지만 복사열은 건물에 직접 닿을 수 있으므로 일정량의 물이 저장 탱크에 흘러내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봐주시고. 거기 법분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밀도, 그때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일단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읽어봐 주시고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서는 이거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가 드렌처 설비를 이렇게 설치하죠. 드렌처. 어떤 분이 있냐면 질문을 했었는데, 드렌처 설비를 설계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이제 보통 우리가 감지기에 의해서 동작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지기를, 여기다 설치하냐? 자, 감지기를 여기다 설치하냐? 여기다 설치하냐? 자, 여기다 설치하면은, 이 안에다, 감지기를 여기다 설치하면은, 화재가 일정 와야 되니까 여기 피해를 입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이 드렌처 설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얘가 터져야지. 그러니까 동작돼야지. 그러니까 감지기를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밖에다가. 그래서 NFP는 뭐라 나왔냐? 얘를 위더, 스펠링이 맞나? 위더 프루프.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영향, 기후, 온도나, 비나 그런 게 영향 없는 감지기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로 신호를 줘서 밸브가 열려서 화재가 열이 오면은 얘가 작동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국내는 안에 감지기가 연동 주고 있지. 예, 이런 것도 좀 관련되는 것 같은데, 직접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요즘에 외부, 그러니까 5개 스프링클러가 좀 중요시 됩니다. 이쪽은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6번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지금 아마 1번, 6번은 좀 손대기가 힘들고 아마 2, 3, 4, 5번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문제가 4번 그 전기 저장 장치 쪽은 좀 더 이 법 관련 암기도 필요하지만은 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 저 하나를 빼먹었네. 아까 14페이지 아니 15페이지 볼게요. 15페이지. 자, 배출 설비 관련돼 가지고 1번 있고 2번, 3번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얘 지금 목적이 뭐라고요? 가연성 가스나 증기 배출이 목적이에요. 그럼 얘가 동작하는데 화재 감지기와는 관계가 없지. 얘는 뭐에 따라서 원래는 그쵸 가스 감지기. 봤더니 이번 시험 나왔네. 가스 감지기가
4교시 4번 문제네요. 아마 얘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사실 법이 좀 이상하지. 얘는 화재하고 아무런 관계가, 화재 나면 끝이지. 사실 화재가 나면은 다행이지. 왜? 가스가 타니까. 왜냐면 이건 폭발 쪽이니까. 근데 이건 지금 화재 감지기가 아니라 뭐다? 가스 감지기에 의해서 작동할 거.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 아까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은 자, 15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그 예방, 가연성 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 설비 또는 뭡니까? 배출 설비지. 작동은 뭐에 의해서? 가스 감지기에 의해서. 자, 그리고 언제 기동한다? 보통, 배출량은 가연성 가스 농도가 연소한의 25%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용량이에요, 원래는. 원래 정량적인 표현은. 근데 그냥 우리 지금 법에는 18루베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연소한의 25%. 자, 감지도 원래 연소한의 25% 때는 감지를 해야 됩니다. 원래 연소한의 25%가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LFL의 25%일 때 가스는 감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배출 용량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농도를 줄이도록 감소를 있는 용량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예, 이것도 같이 좀 봐주세요. 좀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예, 2교시 문제를 맞췄고요. 시험 보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